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인데요.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함께 살며 함께 잠을 깨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눈을 뜨지 않고도 들을 수 있도록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녀는 그런 내게 육체라는 자연 언어로 화답했다. 그녀의 상태의 변화는 잠자는 모습을 통해 뚜렷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피곤이 지쳐 까칠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면서 얼굴은 아름다워지고 잠도 깊이 들었다.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의 귓가에 일요 칼럼의 초고를 읽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바로 그 칼럼을. 그즈음 나는 그녀의 베개에 내 어머니의 유품인 에메랄드 귀고리 한 쌍을 놔두었다. 그녀는 다음번 만남에 그 귀고리를 달고 왔지만 썩 어울리지는 않았다. 그 후에 그녀의 피부색에 더 잘 어울리는 귀고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에 가져간 귀고리는 네 얼굴색이나 머리 모양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 이게 훨씬 나을 거야. 그 뒤로 2번 만나는 동안 그녀는 내가 골라준 귀고리를 달지 않았지만 3번째에는 달고 왔다. 나는 그녀가 나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지만 나를 기쁘게 해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가정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되어 나는 벌거벗고 자는 대신 중국산 실크 파자마를 가져다 입었다. 벗겨줄 사람이 생길 때까지 입지 않기로 작정했던 잠옷이었다. 나는 프랑스에서보다 다른 나라들에서 더욱 사랑받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잠을 깨지 않은 채 몹시 즐거워했다. 덕분에 나는 그 책을 끝까지 읽어주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가야 했다. 이후 우리는 페로의 동화집, 성경,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순화된 판본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었고, 서로 다른 성격을 띤 이 작품들을 통해 나는 책이 그녀의 마음에 드는 정도에 따라 잠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깊이 잠들었다고 느껴지면 나는 불을 끄고 새벽에 수탉이 울 때까지 그녀를 껴안고 잤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나는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눈꺼풀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온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처음으로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참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을 뒤척이더니 못마땅한 듯이 중얼거렸다. 달팽이들을 울린 사람은 이사벨이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리라는 환상에 흥분해서 같은 어조로 물어보았다. 그게 누구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참격스러운 억양이 있었는데 그건 마치 그녀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건 마치 그녀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러자 내 영혼에 드리워졌던 온갖 의욕의 그늘이 말끔히 걷혔다. 나는 잠들어 있는 그녀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골칫거리는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사람을 피해 다녔으며 늘 처박혀 있는 구석자리에 들어가 이틀째 고개조차 들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미아나가 수의사에게 데려가도록 대나무 바구니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녀석이 상처 입은 맹수처럼 나를 핥히었다. 다미아나는 가까스로 고양이를 바구니에 넣은 뒤 바구니를 용설난 줄기로 짠 자루에 담아 휘청휘청 걸어갔다. 잠시 후 사육장에서 전화를 걸어와서는 희생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는데 그러려면 내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왜 그렇다던가? 내 물음에 다미아나는 너무 늙었대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 역시 고양이 화덕에 산 채로 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만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 냉정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서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 그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나는 네루다의 시에서 훔쳐온 고양이는 가장 작은 애완용 호랑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일요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은 독자들에게 또다시 고양이의 최후를 놓고 새로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닷새 후 공중위생을 위해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를 건드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 한 번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피글리오 미오 포베레토라고 속삭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새벽 델가디나의 방에서 다시 그 느낌을 받았고 그녀가 나를 건드렸다고 믿고는 너무나 기뻐 몸을 베베 꼬았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를 건드린 사람은 로사 카바르카스였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사실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그 집의 중요한 고객 중 하나가 별채의 첫 번째 방에서 칼로 난자당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살인자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커다란 시체는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신발은 신고 있었다. 피로 흥건히 젖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내는 삶은 닭처럼 창백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세련된 매너와 다정한 성격,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유명하고 특히 가정에 충실하기로 소문난 거물급 은행가 JMB였다. 목에는 벌어진 입술 같은 붉은 칼집이 커다랗게 나 있었고 배에는 도랑이 파였는데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체는 아직 사후 경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상처보다도 그가 피임구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죽으면서 성기가 기운을 잃은 탓에 써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로사 카바르카스는 그가 누구와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 역시 나처럼 채소밭의 뒷문으로 들어올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파트너가 남자였을 거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여주인이 내게 바란 유일한 것은 시체에게 옷을 입힐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기에 나는 죽음이 그녀에게는 주방일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었다. 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소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나는 신물이 날 정도로 해봤어요 라고 했다. 옆 사람이 잘 잡아만 주면 아주 쉬워요. 그 말에 나는 대꾸했다. 영국 신사의 말끔한 양복 속에 칼로 난자당한 몸이 있다고 그 누가 믿겠소. 델가디나가 걱정되어 몸을 떨렸다. 당신이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로사 카바르카스가 말했다. 시체부터 먼저 처리하십시다. 나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경멸을 담은 목소리로 외쳤다. 떨고 있군요. 나는 델가디나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절반만 사실이었다. 누가 오기 전에 얼른 떠나라고 그녀에게 알려주시오. 알았어요. 당신은 기자니까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당신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나는 다소 앙심을 품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은 이 정부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당원이잖소. 이 도시는 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해마다 잔인하고 불명예스러운 살인사건이 한 번씩 터지는 불행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제목만 거창하고 내용은 보잘것없는 공식 뉴스는 젊은 은행가가 프라도마르의 도로에서 습격을 받아 칼에 찔려 죽었으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에게는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 발표는 내륙 지방의 피난민들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도시의 시민 정신에 어긋나는 비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다녔다. 사건이 접수된 지 몇 시간 만에 50여 명이 체포되었다. 나는 놀란 가슴을 달래며 사법부 담당 기자에게 달려갔다. 그는 초록색 플라스틱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팔에는 토시를 낀 차림이었다. 갓 20살의 전형적인 기자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사건의 내막을 추론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범죄에 대해서는 파편적인 사실들만 알고 있었다. 나는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그가 그려낸 정황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신문 1면의 8단 기사에 해당하는 5장의 원고를 썼다.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환영에게서 출처를 얻은 것처럼 작성되었다. 그러나 얄미운 9시 인간인 검열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유당 악당들이 공격했다고 하는 공식 판본을 게재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금세기에 있었던 장례식 중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렸지만 가장 냉소적이었던 장례식에서처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양심을 세탁해버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델가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사 카바르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흘 동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나는 이를 악물고 그 집을 찾아갔다. 문에는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경찰이 아니라 보건성에서 붙인 것이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델가디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자 나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녀를 찾아다녔고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곳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하곤 했다. 며칠 동안 먼지 가득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꼬마들이 칠 벗겨진 시몬 볼리바르의 동상 위로 기어올라가 장난을 치는 모습과 젊은 여자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냈다. 날렵하게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 처녀들은 마치 암사슴 같았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자유로웠으며 숨바꼭질의 순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난 평화로운 볼레로 속으로 도망쳤다.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음료와 같았다. 가사 하나하나가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아주 조용해야만 글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글보다는 음악의 마음을 빼앗기곤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정반대였다. 볼레로의 그늘 속에서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내 삶은 델가디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2주 동안 쓴 칼럼은 전형적인 연애 편지의 모델이 되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독자 편지에 난처해진 편집장은 사랑에 빠진 수많은 독자들을 위로할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이라도 사랑의 수위를 적당히 조절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자 엄격하게 그지없었던 나의 규칙적인 생활도 무너졌다. 5시에 눈이 떠져도 머릿속으로 델가디나를 그리며 멍하니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동생을 깨우고 학교에 가도록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아침을 차려주고 단추를 다는 형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놀라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단추를 달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내 생각을 할까? 그녀 역시 나를 만나기 위해 로사 카바르카스를 찾고 있을까? 나는 헐렁한 작업복 바지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일주일 밤낮을 보냈다. 그뿐 아니라 목욕도 하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이도 닦지 않았다. 이것은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사랑이 너무 늦게 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며 나는 그런 누군가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미아나는 내가 오전 10시에 그물 침대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병에 걸렸다고 믿었다. 나는 탐욕스럽고 음흉한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함께 침대에서 뒹굴자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격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내가 좋다고 하면 뭘 할 건지 생각해 두긴 하셨어요. 그러자 나는 고통이 나를 어디까지 타락시켰는지 알게 되었다. 사춘기 소년처럼 앓으면서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고 글을 쓸 때도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으며 전화벨이 울리기라도 하면 로사 카바르카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달려가 수화기를 낚아채곤 했다.
글을 쓰다 말고 수시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야 전화에는 심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비 내리는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양이가 현관 계단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저분하고 온몸이 엉망진창인데다 가여울 정도로 유순했다. 설명서를 찾아 읽어보니 몸이 아프다는 증세였다. 나는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따라했다. 그런데 잠깐 낮잠을 자고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다가 불현듯 로사 카바르카스가 델가디나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장바구니에 고양이를 담아 로사 카바르카스의 가게로 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이 사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고양이가 장바구니 안에서 힘껏 요동을 치더니 밖으로 빠져나와 채소밭 토다미로 펄쩍 뛰어 순식간에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군인 같은 목소리가 물었다. 니시오. 나는 기죽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집 주인을 찾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없어. 목소리가 말했다. 그럼 고양이를 찾아야 하니 문이나 열어주시오. 하고 나는 졸랐다. 고양이 같은 건 없어. 라고 목소리는 잘라 말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이 알 바 아니요.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시적 방종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도 고양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늙고 외로운 나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것도 사실임을 깨달았다. 즉,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자코모 레오파드리의 시들을 번역하려고 15년 이상을 허비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비로소 그중 한 대목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 가련한 나, 이것이 사랑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헐렁한 작업복 바지 차림에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로 신문사에 들어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내 정신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새로 단장한 건물에는 개인용 유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는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영락없이 산부인과 병원 같았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낮게 속삭이고 까치발로 걸어다니게 하고 있었다. 로비에는 죽은 부왕들처럼 종신회장 3명의 유화 초상과 유명한 방문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커다란 대기실은 내 생일날 오후에 편집부 사람들과 함께 찍은 대형 사진이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33살 때 찍었던 다른 사진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보다 사진에서 더 늙고 추해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몸서리쳤다. 생일날 오후에 내게 키스를 했던 비서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녀가 내 말을 믿지 않도록 상사병에 걸렸다고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나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니 유감이네요. 나도 그에 걸맞게 대답했다. 너무 확신하지 마오. 마르케스의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